한 주의 한가운데서 주요 정치 현안 토론합니다. 수요 토론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를 보면 지금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도 통과를 해서 아직까지는 경호처가 강하게 저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크게 저항하지 않는 이유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지난번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네. 3차 저지선이라고 하는 네. 소위 대통령 관저 200m 부근에서 스크럼이 짜였고 그곳을 이제 통과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3차 저지선부터는 사실상 언론사 카메라 촬영 등이 좀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의 언론 보도로는 2차 저지선 통과 소식까지는 들려오는데 네. 3차에서 과거처럼 스크럼이 짜여 있을지 있다고 한다면 관저로 진입한 경찰이나 공수처 병력이 또 그 경호원들의 스크럼을 어떻게 해체할지 등등이 관건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1차 이 관저 출입구에는 차벽이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뭐 이 경찰의 어떤 트랙터나 소방 장비로 그 차벽을 걷어낸 건 아닌 것 같고 사다리로 그 차벽 옆에 벽을 우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000명이다, 2,000명이다는 병력이 대규모로 진입하지 못했고 사다리로 들어가다 보니 한 200명, 300명 정도의 경찰 병력이 네. 현재 관저에 있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그 정도 상황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사실 네. 어제도 그 관저 입구 문은 뭐 개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흘러나왔었어요. 그래서 1차 저지선은 쉽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하긴 했었는데 의외로 지금 좀 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네. 이제 영장 집행을 뭐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떠나서 지금 온 국민들이 뭐 지금 이것도 지금 외신에 지금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난 1차 때 워낙 극렬한 저항과 몸싸움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로서는 지난 1차 때에 비해서 경호처의 어떤 극렬한 저항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좀 그런 점은 뭐 영장 집행의 찬반을 떠나서 물리적인 불상사 충돌 이런 게 이제 지금까지 없다라고 하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사실은 2차 저지선도 지난번에 뭐 하나의 저지선을 뚫는데 뭐 몇 시간씩 걸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산으로 우회해서 지금 뭐 정문 쪽은 뭐 들어간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고요. 뭐 등산로 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경호처 직원들이 손을 써서 잡을 법도 한데 이게 손을 쓰게 되면은 그 소위 말해서 공무집행 방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손을 쓰지 않는 저항을 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결국은 2차 저지선도 우회해서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경호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저항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요. 뭐 아직 이제 3차 저지선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걸 보면 그동안에 공수처가 소위 지도부에 대해서는 이제 소환 요구를 하고 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호차장 그리고 본부장에 대해서는 오늘 영장 발부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경호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을 경우 선처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런 강원 전략이 어느 정도 좀 먹힌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해찬 의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마지막 저지선 여기가 어떻게 될지 이제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경호처에서는 관저 강제 출입은 위법이다.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거라고 밝혔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서는 충돌 우려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바일 것 같고요.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도 국가기관 간에 어떠한 물리적 충돌은 있어서 안 된다. 추후 엄히 대처하겠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낸 네. 바 있는데 네. 이 대치가 만약 계속된다면 강제력을 동원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만은 일단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오늘 일부 언론을 통해서 2차 체포영장 실물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근데 1차 영장에서 논란이 되었던 건 형소법 110조와 111조 예외를 둔다는 조항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2차 영장에는 그 예외 조항이 빠졌어요. 네. 그렇다면 형소법 110조에 의거해서 군사보안시설의 책임자가 영장으로 인한 수색을 불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거든요. 아, 영장에 그 내용이 이제 빠져 있군요. 네, 2차 영장 실물 공개된 내용에서는 그 예외 조항이 빠졌다라고 언론 보도가 아침부터 네. 실물이 확인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1차 영장은 일단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고 이미 시효가 만료됐으니 차치하고 2차 영장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군사보안시설 책임자, 지금은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차장이 그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110조에 근거해서 우리는 수색영장 이 집행을 불허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또 불법이냐? 이건 적법한 불허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 체포영장 집행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또 법적인 쟁점으로 시시비비가 따라붙을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에서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그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확인이 불가능하고 비화폰을 사용해 실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를 제공받기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시간 위치 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우니까 대통령 관저나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 수색이 필요하다. 이런 게 적시가 됐다는 보도도 저희가 본 것 같아서. 네, 근데 그와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무관한 내용이고요. 아, 네. 네, 어떤 연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간에 네. 군사보안시설에서 그 시설의 책임자가 네. 보안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허가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법에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1차 영장은 네. 그 110조 예외 조항이 있었고요. 네. 근데 그 예외 조항을 가지고 막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까지 가 있는데 네. 어쨌거나 지금의 어떤 경찰의 영장 집행은 1차가 아니라 2차 영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네. 근데 2차 영장에는 그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를 김성훈 차장이 발동하면 그건 적법하게 영장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저는 법적으로 따질 것들은 상당히 많고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정치적이나 법적으로 극한 대립을 할 때 지나친 물리력 동원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하는 고민을 수사기관에서도 좀 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 문제 좀 말씀 주시면. 네, 영장 집행에 있어서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네. 예외 조항을 지난번에는 기재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기재하지 않아서 네. 근데 지난번에는 기재했다 그래서 이게 불법 영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기재하지 않아서 들어오면 불법이라고 그럽니다. 참 너도 뭐라 그러고 빼도 뭐라 그러는데 근데 저는 지난번 그 예외 조항 기재도 그렇고 이번에 기재 안 한 것도 그렇고 영장 집행의 합법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많은 법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는 1항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지만 2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국가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서는 그 부서장은 경찰의 영장 집행을 허가해야 된다. 승인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의무 규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때 예외 조항을 기재를 했던 이번에 기재를 하지 않았던 그것이 영장 집행이 또는 그 영장이 국가 이익에 중대한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명백한 그런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무조건 허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의 이런 지난번 저항이 사실은 이제 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불법이다 이렇게 했던 거고 압수수색에 있어서 대통령의 위치 확인은 뭐 지금 경호처장과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같이 발부가 됐지만 네. 그분들을 체포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네. 진짜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니까 그러면 가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체포를 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의 그 개인폰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꺼져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위치 추적이 안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법원에서 영장 안에 기재를 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이 뭐 설마 뭐 다른 데로 이동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관저에 있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우려 또는 또 뭐 지난번에도 도주 논란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동을 했을 경우에 또 거기에 대한 수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영장에 기재가 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일단 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관저 앞에 집결을 좀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사실 1차 때 그게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했지만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지 않는 한은 뭐 저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뭐 영장 집행에 대해서 앞에 장해찬 전 최고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의 다수가 이거 뭐 불법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 맞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언론에다 얘기하나 또 현장에 가서 피켓팅을 하나 저는 그건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갈 수는 있다. 다만 지난번처럼 또는 경찰의 진입을 갖다가 뭐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던가 네. 이랬을 경우에는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치 정신을 갖다 법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잖아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공무원의 영장 집행을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는다. 그것도 그 뒤에 이제 소위 말하면은 탄핵 반대 집회하시는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럴 경우에 그것이 가져올 여파는 사실은 대규모 물리적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지만 뭐 표현의 자유까지는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속보 하나 더 전해드리면 경찰이 그 3차 저지선에 도착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직 경호처와의 충돌은 없다고 그럽니다. 장해찬 의원님.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결이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당 지도부도 이게 이제 대통령 지키기로 보이는 부분은 좀 경계하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중론을 보면 오늘 네. 아침에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적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한남동 관저에 가는 걸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고 있고요. 이러한 영장 집행으로 물리적 충돌이 야기되거나 국론 분열, 국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법적인 논란이 있고 시비가 있더라도 공권력을 존중해야 마땅하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권력 만능주의는 또 경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어떤 사회의 갈등이나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절제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뭐 전직 대통령 수사나 지금 같은 경우도 전주지검에서 진행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뇌물 관련 수사 등에 있어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요청이 있었고 그게 무의로 돌아가자 전주지검이 양산까지 방문해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 여사 측에서 거부했죠. 그렇다고 뭐 평산마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집행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뭐 민주당의 이 돈봉투 의혹 받는 의원들 1년 사이 7번의 소환 조사를 거부했지만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고려해서 체포영장 신청 등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공권력 만능주의로 봤을 때는 김종숙 여사든 민주당 돈봉투 의원들이든 조사 거부했으니까 다 체포영장 집행하고 청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게 결국 지지자들이 있고 국민들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 여론이나 국민적 갈등을 우려해서 공권력이 절제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통령 측에서도 수사협조에 대한 어떤 의지를 밝히고 네. 공수처나 국수본 같은 경우도 적어도 헌재 탄핵 심판 이전에 대통령 신병이 구금되면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이 심판이 공정하게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탄핵 심판이 제가 봤을 때 길어야 2-3달 아닙니까? 네.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천명을 하면 충분히 제3의 길로 수사도 되고 이런 물리적 대치나 구금 우려도 막을 수 있는 타협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좀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면서 막 총 쏘면 맞아라. 뭐 관이라도 끌고 올 각오를 해라.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건 좀 부적절하고 오히려 국민의 갈등을 막 더 부추기는 좀 불필요한 선전선동이라는 우려가 듭니다. 박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게 어차피 체포도 조사를 위한 건데 좀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탄핵 심판 이후에 좀 조사를 하면 어떠냐. 대통령 측에서도 그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 문제의 모든 출발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 처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을 때도 그랬고 뭐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했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뭐 수사를 안 받겠다. 조사도 안 받겠다.
심지어는 정말로 그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서류 송달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수차례의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여당 의원들은 뭐 했냐라는 거예요. 자,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저께 새벽에 대국민 호소문을 네. 냈어요. 네. 대통령의 방어권 얘기를 했고 또 제3의 장소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여당 의원들의 지금 이 이야기가 시기와 대상이 너무나도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시기적으로 이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마치 사병 노릇을 했던 네. 경호처 직원들이 온 국민이 다 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가 무너지고 무력화되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러면 사법기관이 이거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된 상황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으면 대통령이 출석 요구서를 거부하고 있을 때 수령조차도 거부하고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격을 생각해서 또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위해서 조사를 받는 게 좋죠. 다만 위신을 생각하시고 아직 현직이시니까 제3의 장소처럼해서 지난번 김 여사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에게 뭐 제3의 장소 어떻습니까? 이제 와서 네. 새벽 몇 시간 뒤면은 집행될 예정인데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정말로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또 여기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대통령 관저 가실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갔잖아요. 가가지고 대통령님 국가가 이렇게 둘로 쪼개지고 국가기관이 충돌하는 거 너무 안 좋은 모습입니다. 저희가 중간에 다리를 놓을 테니 어디 제3의 장소든 아니면은 비공개 출석이든 이런 통을 통해서 협상을 좀 더 하시고 그 정도는 양해해 줄 거 아닙니까? 뭐 양해참 저 최고 얘기하시는 대로 한 2달 정도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이후에 만약에 되면 그때 구속하든지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게 저는 여당 의원들이고 네. 비서실장이 역할이었는데 그동안에 대통령의 그런 물리적 저항 또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안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고 경호처마저도 내분이 생겨서 윤석열 대통령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와서 부랴부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시기나 대상이 왜 국민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 우선돼야 된다는 지적으로 네. 보입니다. 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호처가 그 경내 진입을 저지를 안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물리적 충돌은 없고요. 공수처나 경찰은 3차 저지선 초소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영장 집행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있다고 합니다. 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과 경호처의 폭력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대행의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최상목 대행은 계속해서 이제 여당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야당으로부터도 비판을 네, 받는 네. 어려운 처지인데요. 네. 저는 일종의 책임 회피로 보여집니다. 야당에서는 경호처 지휘에서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말했고 여당에서는 최상목 대행이 경찰이나 군 부대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해서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경호나 이 방어 조치를 강화하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죠.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물리적 충돌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견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장 집행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물론 최상목 대행이 이제 정부 관료 출신이고 기재부 장관을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점이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나마 행정부 수반입니다. 그건 이제 관료가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위치라는 뜻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최상목 대행의 이런 우유부단한 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태도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물리적 충돌 우려를 더 증폭시킨 그런 원인은 아니었는가. 어느 쪽으로든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혀서 이렇게 막 밤새 거기에 시민들이 몰려가 있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 이 현장 화면을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물리적 충돌이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한 사안을 만들기 전에
한쪽에서는 아주 강렬한 비판을 받겠지만 여당 말을 듣든 여당 말을 듣든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게 저는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될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냥 기재부 장관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안 교수님. 지난번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도 최상목 대행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국가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헌법 정신을 갖다가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은 이게 같은 말인데 저는 사실은 이제 벌써 보름 가까이 이 영장 집행을 둘러싼 그 국가적인 갈등 또 국민적인 어떤 불안감 이런 게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물론 본인의 위치가 굉장히 모호하고 네. 또 여야 사이에 끼어서 좀 처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발행한 영장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서 무력화되고 그걸 둘러싼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사실은 최상목 대행이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본인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경호처 부장 정도 되는 인사에는 관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고위직 인사는 못하지만 대통령 대행으로서 자 그렇게 본다면 경호처에 물리적 저항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또는 정말로 본인이 이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공수본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죠. 여당이 얘기하듯이.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다 보니까 이 보름 가까이 국가적인 혼란 사태가 더 지난 12.3 계엄 이후 어느 정도 국가의 어떤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이 네.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최상목 대행 시절에 지금 이 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다시 대한민국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비판받아 마땅한 측면이 있다. 특히나 헌법 정신, 국가적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법원의 영장 집행을 공무원들이 가로막는 모습은 또 대통령이 저항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내놔도 보기 힘든 또 나쁘끄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기강 차원에서라도 최상목 대행이 좀 단호한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최상목 대행의 결정에 대한 입장은 우리 박 교수님과 제가 정반대지만 네. 어쨌든 여야 양쪽에서 욕을 먹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어느 쪽이든 입장 정리를 해서 그게 이제 확실성 측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이거는 경찰이 집행을 못하겠구나라는 예측을 하게 해주든가 그게 아니면 경호처가 저지를 못하겠구나라고 확실하게 사인을 주던가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한 발짝 물러서서 양 국가기관의 충돌을 관망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물론 저희 여권 입장에서야 경찰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려서 불법적 영장 집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지만 어느 쪽이든 예측 가능성이나 확실성을 최상목 대행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저는 정치적 책임과 비판을 피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책임론이 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만약에 오늘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이렇게 일을 키운 최상목 대행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말 아직까지는 커다란 불상사가 없기 때문에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향후에 법적인 평가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평가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네. 현 시기에 대행 체제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텐데 그때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나 또는 대한민국의 불확실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대외 신인도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그때 그게 올바른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비판적인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좀 결이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장해찬 의원님,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 대통령 측과 상의 없이 어제 이제 대국민 호소문 대통령 측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발표하는 부분, 이 부분은 그 내용을 떠나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5선의 중진 정치인 네. 출신이고요. 지금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정부에서의 상당한 고위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무적 의견을 여러 가지 책임을 감수하고 밝힐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강대강 충돌을 방관하고 지켜보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타협책이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미리 상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게 미리 상의를 하면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 변호인단과 상의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시비가 나올 수 있어서 본인의 의견을 개인 판단으로 대중에게 알리고 그 알려진 의견을 바탕으로 대통령 변호인단과 수사기관 양측이 숙고하게 하는 게 지금 현재 정진석 실장이 자신의 위치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나 싶고요. 무엇이 되었든 지금 국민의힘이나 여권의 분위기도 뭐 수사나 조사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건 사람들은 아니죠. 없어요. 근데 다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하든 그 판결 이후에 국민적 갈등을 우리가 봉합하고 다음 스텝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막 일부 여론조사에서 40% 중후반까지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치솟는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 대통령을 수갑 채우겠다, 망신 주겠다 이러면 헌재 판결의 정당성이나 그 이후에 국민들의 수용성도 떨어지고 국가가 정치적 내전 상태로 더 심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들 염려해서 수사기관의 어떤 공권력 행사를 좀 자제해달라고 말하는 거고 그 차원에서 정진석 실장도 어떤 제3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다 정도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형식에 대해서도 네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비서실장입니까? 아니면은 대통령 직위에 대한 비서실장입니까? 대통령 직위에 대한 비서실장이에요. 그럼 지금 대통령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 최상목 대행에게 있습니다. 자, 최상목 대행을 보좌해야 될 비서실장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러면 최상목 대행의 입을 통해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최상목 대행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권한대행 비서실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분이 국민에게 호소를 한다?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네네.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개인의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대통령 직위에 대한 그래서 외국의 정부 요인이나 수반이 왔을 때 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하고 또 대통령 직위를 행할 때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상목 대행이 지금 얼마나 사람도 없고 힘이 듭니까? 그 옆에서 조언하기도 바쁘신 분이 본인의 목소리를 대국민들에게 호소한다? 누가 봐도 부적절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비서실장 자리를 내려놓고 얘기를 하고 또는 끝나고 나서 본인이 뭐 책을 쓰시든 할 때 얘기할 것이지 지금 본인 월급 받고 있잖아요. 월급 받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 직무를 보좌라는 거예요. 직무는 최상목 대행이 하고 있는데 최상목 대행도 말 조심하고 있는데 본인이 나서서 뭐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게 어떠냐 방어거려야 된다. 대국민 호소를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부적절한 행동이다. 아무리 정무직이라도 네. 그 본인의 월급 받고 있으면은요 본인의 역할, 권한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역할과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하고 또 본인의 역할에 정말 반기한 거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네.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경호처가 윤 대통령 이동 시에 신변 안전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 관저의 3차 저지선도 문이 열렸고요. 수사팀 차량이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그 체포영장에 윤 대통령 피의 사실 가운데 국회 봉쇄, 여야 대표 불법 체포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2부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수요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수요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국내임 전 청년 최고위원인 장해찬 의원 그리고 박창환 특임교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해찬 의원님? 만약에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완료된다고 하면 네네. 공수처로 이동해서 조사를 받고 공수처 측에서는 뭐 서울 의왕구치소에 이틀간 구금한 상태에서 네. 구속영장 청구 등을 하겠죠. 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대통령 경호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네. 그 조사를 받는 공간인 공수처 건물에 대한 경호 조치, 안전 확보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고 조사 받는 내내 경호처 직원들이 그 근처에서 상주를 해야 될 것이고요. 조사가 끝나고 공수처가 말한 대로 의왕구치소로 이동이 돼서 구금이 된다 하더라도 그 구치소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경호처 직원들의 상주가 아마 동반이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나오는 속보로 보면 경호처 관계자들과 공수처 관계자들이 대통령 신변 보호와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그러면 이 영장 집행에 응했을 때 공수처나 뭐 의왕구치소 등에 대해서 어떻게 신변 보호 경호 조치를 하고 안전 점검을 할지 그런 실무적인 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닌가로 현재 보도를 보면 추정이 되는 상황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곧 관저 밖으로 나올 듯하다는 속보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저 3차 절실은 철문이 개방됐고요. 수사팀 차량이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 네. 저기 영장은 청구되겠죠? 네, 뭐 지금 경호처에 사실상 저항이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른 시간 내에 사실상 관저에까지 들어가고 영장이 집행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경호처가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 과천에 이제 공수처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 아니면 풀어주든 둘 중에 하나를 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풀어준다 그러면은 아마도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될 것 같고 결국은 영장 청구를 하게 될 텐데 대통령이 가서 묵비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네. 와서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입장을 그러면은 밝혔었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영장 청구로 가게 되는데 뭐 앞서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그게 진짜 경우인 거죠. 뭐 구치소든 아니면 조사받는 공간에서든 신변에 혹시나 모를 예를 들어 뭐 독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부터 지키는 것 이게 경호예요. 저는 법원의 영장을 막는 게 경호가 아니라 네. 신변에 위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막는 게 경호다. 뭐 그것을 막을 공수처 직원이나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영장 집행이 됐을 때 이것을 네. 둘러싼 논란이 또 생길 거예요. 아마도 공수처에서는 서부지법에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법원인 이번에는 중앙지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서부지법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중앙지법으로 하느냐 네. 이 부분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네. 지금 공수처에서 나오는 얘기는 서부지법에서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변호인 측에서는 또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아마 이런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은 기소를 할 때는 기소관할 법원으로 가는데 네. 이게 이제
기소를 하기 위한 조처인지 이런 조처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 이제 며칠 안으로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장희찬 의원님,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만약 서부지법에 한다면 네.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판사 쇼핑 의혹이나 네. 좀 판사들의 편향성 지적 의혹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법에 분명히 중앙지법이 관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이기 때문에 정도를 지켜야 한다고 보고 절차적 부분에 있어서 정당성에 대한 오해를 조금이라도 받지 않아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로부터도 납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조사 이후에 체포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중앙지법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나 공수처가 보여준 행태로 보면 네. 서부지법을 고집할 것 같고요. 그 경우에는 정치권에서도 이 논쟁이 끝나지 않고 또 국민들도 지금 사실상 여론 지형이 오차범위 감안했을 때 거의 절반으로 갈라져 있거든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갤럽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이 4% 5% 나왔을 때랑은 또 천양지차예요. 그러면 이 국민 갈등이 수습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 그리고 네. 탄핵 심판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고조되는 긴장이 격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아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자신이 있다면 이 중앙지법 관할 법원의 영장을 청구해서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게 맞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야당이 발의한 내란 외환 특검법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계엄 특검법의 핵심 뭔가요? 장희찬 의원님. 일단 수사 기간과 수사 범위에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2차로 발의한 특검법을 보게 되면 외환죄 등이 포함되면서 네. 대북 확성기나 대북 유인물 같은 우리가 북한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에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평가되어 왔고 이건 윤석열 정부 이전에도 다 쓰던 수단들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무작위하게 다 조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군과 같은 안보기관까지도 다 흔드는 특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 측의 우려이고요. 네. 그리고 내란 선전선동죄를 넣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비상계엄이나 그 이후에 이 탄핵 가결 이후 사태에 대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적 소신을 밝힐 자유가 있는데 벌써 민주당이 일부 방송인들이나 유튜버 등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무분별하게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전후의 과정에서 법을 어긴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제한해서 조금 이 절제된 특검을 하자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 정치적으로 화제가 됐던 특검이 이전에 김경수 지사 구속됐던 드루킹 특검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여야의 협의와 진통 끝에 이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된 사안만 딱 제한적으로 수사 대상에 넣었지 이거 포괄적으로 아무나 다 수사할 수 있게 이 수사 범위는 막 무한정 열어두진 않았거든요. 아, 네. 그런 점에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뭐 수사의 범위는 뭐 이제 국민의힘 안이 나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일단 언론에는 좀 알려졌어요. 지금 네, 말씀하신 일부 얘기가 것처럼.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이게 정말 나오기는 할까 아직도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도 뭐 김건희 특검이니 최상병 특검이니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지 제대로 된 대안을 단 한 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제3자 추천 특검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못했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이번에도 소위 말해서 이탈표 방지를 위한 이야기만 나온 거 아니냐. 정말로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나오고 나서 얘기하자 그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네. 외환죄가 안 된다. 그런데 외환이라고 하는 표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럼 과거에 우리가 북풍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북한 휴전선에서 북한 판문점에서 북한의 공격을 갖다가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수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럼 말을 바꾸면 됩니다. 뭐 북풍 계엄, 북풍 도발, 뭐 계엄, 뭐 이런 식으로 그 외환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그걸 명분으로 계엄을 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은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나온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갑니까?
왜? 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 플랜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실시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전에 어떤 그 계획들을 검토했었는지에 대해서 또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거 빼놓고 하자라는 얘기는 차하고 포 중에서 포 하나 빼놓고 하자는 얘기예요. 또 내란 선전선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은 뭐 내란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사 한 번 안 받았어요. 우두머리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사할 부분들에 대한 범위를 갖다가 무한정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차 떼고 포 떼고 6시간만 조사하자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좀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좀 진정성 있는 그런 안을 과연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내놓을 수는 있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 거죠. 어제 김명수 합참의장은 국회에서 직을 걸고 북풍은 없었다. 북풍 외환죄 언급은 군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에선 외환 혐의는 받을 수 없다는 부분 어떤 우려가 가장 큽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한정 확대가 되게 되면 우리 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에 대한 여러 가지 무분별한 수사로 인해서 이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우려하는 것 같고 또 자칫 잘못하면 민간 단체의 대북 유인물이라던가 뭐 이게 삐라라고 속칭되는 것이죠. 네, 대북 전단. 그리고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도 입증이 됐지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유용한 심리전 수단으로 인증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어떤 정당한 이 안보력 발휘 등까지도 모두가 문제시되게 되면 네. 여권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지나치게 북한에게 굴욕적인 9.19 군사합의나 우리의 안보 수단을 모두 다 내어주고 무장 해제하는 것 등이 당연시되는 그러한 결과로 기결될까 봐 저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측에서 사실 초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거의 다 네. 확인이 됐어요.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초안을 구성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일단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자체 특검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발 내란 특검에 대한 이탈표가 1차 때 6표 이상으로 더 늘어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이탈을 할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들도 국민의힘에서 이 자체 특검을 만들면 네. 우리 특검을 받아라라면서 이거 이탈표를 행사하지 않을 어떤 근거와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죠. 네. 그럼 민주당이 이걸 정치적 프로파간다로서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수사가 필요해서 특검을 진행시키고 싶다면 당연히 민주당 눈에는 안 차겠지만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도 보수 진영에서는 욕을 엄청 먹고 있거든요. 아, 네. 왜 민주당과 그런 협조를 하냐. 네.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십 명 이상이에요. 네. 의원총회에서도 좀 네, 논란이 된 그럼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도 어쨌든 욕먹을 거 감수하면서 내놓았으니 민주당도 강성 지지층한테 비판을 받더라도 이걸 통과시키고 싶으면 국민의힘 특검안 기반으로 협상을 한 수밖에 없고요. 그게 아니면 계속 본인들 원안 고수하다가 이탈표 4개에서 6개로 도돌이표가 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언급을 하면 네, 박 교수님. 저는 뭐 좋습니다. 일단 뭐 여야 합의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수위가 확 낮아지고 민주당이 정말로 그런 여야 합의에 의한 특검을 빨리 조속하게 어떻게든 특검을 출범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낮아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보완은 필요하다라고 봐요. 즉 국민들을 설득시킬 보완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외환죄를 빼기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 특위를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사를 하되 그렇죠. 브리핑을 안 한다라든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풍 시도에 대해서는 네. 뭐 군에서 그렇게 항명을 하지만 실제로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비공개 특위를 열어서라도 저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향후에 이것이 되풀이되는 것들을 막기 위한 조처들은 나와야 된다. 그런 점이 협상은 협상대로 하지만 또 진실은 진실대로 밝히는 노력이 국민들에게 지시가 된다면 뭐 저는 뭐 민주당 지지층도 뭐 무조건 꼭 다 특검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협상 안에서 좀 유연하되 하지만 놓치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잠시 교통 연결하고 계속 수요 토론 이어지겠습니다.
네, 먼저 집회 상황인데요. 집회 관련으로 한남대로 한남 5거리에서 북한남 3거리 양방면 그리고 북한남 3거리 버티고개에서 약수역 방면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와 후미 정체 심하니까요. 미리 다른 도로로 우회하시고요. 다음은 동부간선도로입니다. 성수분기점 방면으로 도봉터널 출구에서 월계 1교 사이는 추돌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문산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고양휴게소 서울 방향으로 주유소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 있었습니다. 주유소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추풍령 휴게소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입장휴게소에서 고장난 차 서 있고요. 경부 동탄터널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 고개에서 잠원까지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삼락에서 대저분기점까지 밀리고요. 다부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네, 수요 토론 이어갑니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호송차가 아닌 경호 전용 차량에 탑승할 것 같다고 합니다.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지금 형식에 있어서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부분을 협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은 지금 체포가 됐고요. 미니버스로 호송 중이라고 합니다. 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런 의견도 좀 제시를 했어요. 특검이라는 게 수사 범위를 갖고 논란을 하는데 수사 기간을 제한해서 내용을 좀 통제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간보다 범위가 핵심이라고 봐요. 우리가 역대 여야 합의한 특검 등이 많이 있을 때 가장 화제가 되는 글자가 바로 등입니다. 네. 등 하나 넣으면 그 등을 근거로 해서 명문 안 된 별건 수사나 이 다른 사건까지 수사가 무한정 확대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야의 앞으로의 협상의 쟁점은 수사 범위가 될 것이고 기한이라는 것은 150일 내지는 120일인데 네. 이게 또 특검법 조항에 따라 필요하면 다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네. 그 연장이 아마 국회 과반 동의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차피 민주당에서 과반이 동의해서 연장시킬 거 아니냐. 네. 기한에 대한 다툼보다는 수사 범위의 명문화된 규정. 드루킹 특검 때가 아마 얘가 될 것 같아요. 그때도 민주당이 반대하던 걸 지금 국민의힘 전신정당에서 특검을 요구해서 그때는 이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사 범위에 대해서 민주당 측 요구를 상당히 많이 들어줬던 특검인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 부분이 쟁점이 되지 기한을 가지고 협상이 특별한 진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야 합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의 안이 나오면은 민주당이 적극 수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범위에서는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공수처 또 검찰, 경찰 할 거 없이 특히나 이번에 변호인들이 특히나 이 수사권 관할을 놓고 또 권한을 놓고 굉장히 저항을 했잖아요. 네. 이런 논의를 결국은 일축시킬 수 있는 거는 특검의 출범이거든요. 근데 상설 특검도 안 돼, 내란 특검도 안 돼. 좀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한 달 넘게 이 시간을 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의 어떤 피로감 또는 실망감으로 이어져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합의를 하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국민의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외환죄 좋다, 외환죄 빼다. 그러면 대신에 대국민 브리핑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협상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어제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야 합의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는데 장해찬 위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로는 여야 합의가 어렵다고 전망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 이 계엄 이후에 정치적 여러 행보를 통해서 국민의힘과 뭔가 타협하거나 협상할 의지를 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자체특검법 발의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는 게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는 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그 여권 지도부의 입장을 좀 살펴보고 그냥 강한 특검을 주장해서 이게 계속 거부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처럼 3차 부결, 4차 부결로 가는 게 맞는 민주당이 원하는 길인지 아니면 조금 민주당도 그 강성 지지층이라는 개딸분들한테 지도부가 요금 먹겠지만 합의를 해서 이 특검이 통과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정치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과 정치 평론가들이 비상계엄과 탄핵 가결 이후에 오히려 양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거나 역전이 일어나는 게 네.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점령군처럼 굴어서다라는 지적을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검법 협상에서도 국민들이 그걸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키는 어쨌든 민주당이 잡고 있어요. 그렇죠. 다수당이니까. 네. 근데 민주당이 그냥 이전까지처럼 자기들의 주장을 100% 받아라 관철해라라고 도돌이표를 그릴 것인가 아니면 뭔가 조금 협상하는 척이라도 할 것인가 그걸 이 최근에 어떤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와 연장해서 보면 이후의 여론도 민주당의 태도에 따라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약에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하면 협상이 잘 안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교수. 뭐 그동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뭐 고교 무상교육 관련된 예산도 거부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네. 특검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를 해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그랬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만약에 처리가 됐다. 이랬을 경우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대한 아마 그 거부권 행사 기회를 지켜서 침묵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막상 되면은 거부권 행사하는 그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도 이걸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의힘이 먼저 빠르게 안을 내려라. 그럼 그 안을 가지고 빨리 협상해서 통과시키겠다라는 거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의 안이 늦게 나온다면 일단은 민주당이 먼저 통과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국민의힘과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그 일종의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민주당이 통과시킨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다. 결국은 합의되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 그렇게 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때까지의 시한이 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그때가 최대한 또 끄는 거죠. 여야가 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그렇죠. 그걸 있다고 보고 보시는 거군요. 그걸 보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 표명을 늦출 거고 그 사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안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네. 좀 지나더라도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민주당하고 또 다시 협상해서 그 안에 대한 새로운 안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설사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재의결에도 좀 자신하는 분위기인가요? 지금 이제 안이 나오지 않았다면 일단은 제3자 추천 특검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2명만 더 이탈표 생기면은 뭐 200표 넘어가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고 민주당 나름으로는 큰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또 김빼기 작전에 나선 거 아닙니까? 시간 끌기 작전. 이제 국민의힘의 안이 나오면 민주당도 어떻게든 특검을 출범시키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민주당 지지율 떨어진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이 잘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즉 한 달 반이 됐는데 지금까지 뭐 윤석열 대한 영장 집행도 안 되고 뭐 특검도 출범 안 하고 솔직히 한 게 뭐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실망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과물을 내는 게 현재로서는 민주당에게도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은 여야 합의된 어떤 특검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장혜찬 의원님, 가정입니다만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일단 자체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지도부의 전향적 입장 자체가 그 이탈표 방지를 염두에 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제2결 때 6표의 이탈표가 나왔죠.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보다 이탈표가 2표 더 나왔습니다. 네. 그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대로 2차, 3차 특검 제2결 상황이 올 경우에 이게 8명 이상이 되는 걸 막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현실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다만 그 중간에서 고민하는 의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1차 때 이탈하진 않았지만 내가 2차, 3차 때도 이탈할 거다라고 물밑에서 말했던 의원들이 이탈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세운 게 일종의 자체 특검법 여당 선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원내 지도부가 그 입장을 밝혔고 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에서 초안을 짠 이 협상안 등이 공개가 되고 나오게 되면
여야 합의가 설령 순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고민하던 의원들 다수가 민주당 일방적 특검에 대해서는 이탈하지 않은 명분이 생긴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네네.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는 이 자체 특검법 발의 이후에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이 전통 지지층들의 주된 요구는 특검 통과시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특검을 국민의힘이 발의해서 지도부가 욕을 먹는데 역설적으로 그 덕분에 오히려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은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물고 물려지는 그러네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측에서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 게 이제 이탈표가 1차 때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협상을 안 하면 그냥 보여주기식 또 이탈표를 현실적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혹시나 누가 마음 바꾸지 않을까 운에 기대는 것밖에 안 돼서요.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일부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거든요. 네. 아무런 협상 없이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다가 계속 거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비슷한 발언을 이재명계 좌장이라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이 언론에서 인터뷰한 것도 봤고요. 아, 네네. 뭐 특검 2개 중에 한 가지는 접었어야 된다는 등의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나 민주당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도 무작정 1차 때처럼 이거를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기는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한남동 관저의 상황은 일단 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대통령이 그 탑승에 대한 형식적인 문제, 일단 대통령 변호인 측은 자진 출두 형식을 좀 원하는 것 같고 지금 그런 부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짧게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장해찬 위원님, 네. 경호처가 오늘 강하게 저항하지 않은 이유 짧게 좀 정해 주시면. 뭐 앞서 박 교수님 분석처럼 뭐 공수처와 국수본에서 경호처 지휘부와 일반 경호처 직원들 사이를 나쁘게 말하면 이간질이고요. 전략적으로 말하면 강온 전략이겠죠. 그렇게 계속 여론전을 펼친 것들이 영향을 끼친 것 같고 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대통령 측에서도 물리적 충돌을 우려했다라는 입장도 석동현 변호사가 본인의 SNS에 게시한 것 같으니까요. 네, 정확하게 어떤 원인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이 자진 출석을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원한다면 네. 이게 며칠 뒤가 아니라 오늘이라면 결국에 형식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무리하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한두 시간 차이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형식을 존중해 주는 것이 그래도 국론 분열이나 국민 갈등 관리 차원에서는 공수처가 좀 검토해 볼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오늘 얘기를 접겠습니다. 제 죄송합니다. 길게 말해가지고 네. 마지막에. 지금까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격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